북한 군부의 심장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한 남자. 그는 오랫동안 충성을 맹세하며 체제의 핵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랜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족까지 보이지 않는 감시망에 걸려들었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끝까지 체제에 남아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할 것인가.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인민군에 20년 넘게 몸담으며 중장 계급까지 올랐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죠. 군사 전략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군부 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지만 사실 제 내면에는 늘 불안과 회의가 조금씩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정을 뚜렷하게 자각하게 된 계기는 몇 달 전 시작된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고 군부 내에서도 자원 배분 갈등이 심화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 오랜 동료이자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박성민 소장이 숙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저에게 슬쩍 제재를 풀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인물이었죠. 공개 재판장에서 죄목이 낭독되는데 대부분이 최고 지도자 방침에 대한 불경죄니 어쩌니 하는 황당한 명목이었습니다. 그가 초영장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의구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전해온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 정말 이 나라가 주민들을 위한 체제를 만들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죠. 물론 그전에도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민생은 도외시되는 모습을 봤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주민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여러 번 접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고통도 궁극적으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당화를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성민 소장이 보여준 결연함과 그가 남긴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새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내부는 결코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기에 누구와도 속내를 터놓기 어려웠지만 혼자만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해야 했죠. 왜냐하면 한순간의 어긋난 태도는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박성민 소장의 숙청이 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한 말을 떠올릴 때마다 몸이 떨렸고 제가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오던 국가 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국가를 위해 충성해온 인물들을 이렇게 간단히 제거해버리는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걸 지켜보는 저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후 강화되는 제재가 이제는 군인들 가정조차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식량 공급이 예전만 못해 굶주리는 부대원들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저 같은 고위 간부야 일단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을 어느 정도 우선받지만 일반 병사나 그 가족들은 점점 어려움이 심해지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쌓아온 경력과 명예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박성민 소장의 숙청 과정은 너무 급작스럽고 무자비했죠. 공개 재판이 열리자마자 꼼짝없이 죄명만 들씌워진 채 사라져갔으니까요. 그날 저는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올린 이 체제에서 제게도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문과 불신을 억누르려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소장의 숙청 사건 후에도 저는 매일같이 군군의 업무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맞춰 새로운 무기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병참 부대의 물자 지원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전략을 짜느라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야간에 보게 된 해외 정보 분석 보고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남한의 경제 발전상과 과학기술 추세, 그리고 국제협력 현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교육받고 들어온 선전 내용과는 괴리가 심했습니다. 사실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강조해오던 것은 남쪽이 국민들을 착취하고 외세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체제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보고서에 기록된 수치와 동향은 오히려 남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해왔음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초반엔 이게 혹시 적대 세력이 만든 허위 정보가 아닌가 싶어 의심했지만 자료의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이어지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의 기밀사항까지 포함된 문건을 살펴보다가 제 아들 준호의 이름이 튀어나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엘리트 과학자 그룹에 들어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자료를 몰래 접촉했고 이를 심층 분석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만약 이걸 놓치면 준호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반체제 분자로 몰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아찔했습니다. 저는 밤늦게 사무실에서 아들의 흔적을 찾아 증거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만의 기술 발전 수준과 현실이 우리 쪽 선전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또렷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군부 고위 간부로서 어느 정도 외부 정보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 확인한 건 처음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발전 상황에 저는 당혹스럽고도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토록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죠.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그때 리정철이 예고 없이 제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리정철은 저와 동기이자 친구였지만 보위부 간부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음지에서 감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방문했다며 술 한 병을 들고 왔지만 저는 그의 초점 없는 눈길이 집안을 스캔하는 듯해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컴퓨터에서 아들의 연구 자료가 발견되면 어떡하나 아찔했어요. 리정철이 사소한 농담을 건네고 예전 군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도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숨소리를 죽이며 대응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는 별 탈 없이 돌아갔지만 그가 두고 간 말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의 농담 같은 한마디가 소름 끼치도록 사실처럼 들렸죠. 결국 저는 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남한 자료를 꽤 깊이 파헤쳐 본 듯 했으니 언젠가 사고를 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준호를 다그치는 순간 뜻밖에도 아들은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속인 척 할 거냐고. 그 말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날선 대화 이후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이미 이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죠. 아들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혹시 이 아이가 더 큰 화를 불러올까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에게 자신도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금기와 다름없으니 발각되면 반체제 혐의로 처벌받는 건 시한 문제죠. 저는 아내를 향해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했냐고 소리치다시피 했지만 아내가 울먹이며 답했어요. 이 땅에서 숨막히는 억압 속에 살다 보니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다고 남몰래 종교인들과 만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가 아내를 너무 몰랐다는 죄책감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 가족 전원이 숙청당하거나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갈 게 뻔하니까요.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고 아내와 아들 모두가 체제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되자 저 역시 내심 불안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저 역시 박성민 소장의 사건 이후 끊임없이 의심을 품어온 터라 가족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인으로서 쌓아올린 제 커리어와 생존 본능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아들을 꾸짖듯 해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종교 모임 사실을 전해들은 직후엔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사실은 제가 더는 이 체제를 전적으로 믿기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리정철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떠날 줄 몰랐고 만약 그가 아내의 종교활동이나 아들의 반체제 연구를 알게 된다면 저와 가족의 운명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죠. 가족끼리도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기괴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상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정상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진짜 나만의 기술 수준과 발전상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태는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끔찍한 검열체계 속에서 언제까지 숨죽여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내의 고백대로라면 종교 모임에 참여한 기록이 어디선가 포착되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될 텐데 그 누구에게도 상담하거나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밤을 새우며 가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박성민 소장이 말한 진실이 결국 드러난다는 말이 가족 내부에서도 실제로 증명되는 듯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게 닥칠 거대한 시련을 예감하게 되었죠. 저는 그 시련을 막거나 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체제가 제 가족을 죄어오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가족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에 뜻밖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이 저에게
직접 정치범수용소 시찰 임무를 부여한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제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론 경비태세 강화 점검이라고 하겠지만 알고 보면 저를 현장에 보내 체제에 대한 제 태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지 살펴보려는 것이겠죠. 저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무니까 수행해야 했고 혹시라도 수용소 안에서 제가 보게 될 광경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 의심을 살 테니 내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모든 걸 잊고 몸서리를 치게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는커녕 누워있을 자리도 변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뼈만 남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반체제 혐의로 끌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데 제 아들 준호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아들의 행동이 발각되어 이런 곳에 감금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더군다나 수용소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고 있으려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과거 제가 숙청 결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어떤 인물을 직접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정말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저는 외면해야 했습니다. 제 표정 하나 잘못 보였다간 고위층의 의심을 부를까봐 무서웠죠. 저는 3부에 보고할 내용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척하며 내부 시설을 둘러봤지만 사실 손이 떨려 글자가 잘 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면서도 결국 이 체제의 은밀한 폭력성 안에서 공범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제게 권력이 없다면 나나 우리 가족도 저 안에서 신음하는 처지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참혹한 시설이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탄스러웠어요. 아무리 우리 선전 매체가 민생 안정과 당의 위대함을 외쳐봐야 진짜 모습은 여기 있는데 말이죠. 저는 임무를 마치는 내내 소름 끼치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찰 자체가 제게 체제 모순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그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든 저는 이미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시찰이 끝난 뒤에도 저를 향한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저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발발한 여러 문제를 점검하라는 임무를 맡았죠. 표면적 명분은 밀수단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태도를 좀 더 관찰하기 위한 배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어떤 임무를 받아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국경지역에 도착해 직접 목격한 상황은 이전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기근이 심해져 먹거리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아이들이 굶어서 배가 볼록 나온 상태로 누워있는데 그 뒤편에서는 부유층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부조리가 가능한 사회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의문이 컸습니다.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심각한 아사 사태가 진행 중인 것 같았고 군부 역시 그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모습이 더욱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지역에서 제 옛 전우인 강철민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지였는데 지금은 탈북 브로커가 되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빼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가 배신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혼란이 커졌어요. 이대로 두면 죽어나가는 주민들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차라리 이 길을 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가족을 안전하게 내보내고 싶다면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본 광경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주민들의 현실이 겹쳐서 제 체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듯했죠. 그럼에도 바로 결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제가 가진 모든 권력과 지위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니까요. 그러나 강철민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김태성 당신도 결국 숙청되든지 가족을 잃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냐고.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두려웠지만 어쩐지 부정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수없이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돌아가면 체제 내에서 의심받으며 살아야 하고 가족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죠. 반면 탈북을 감행한다면 성공할지도 불확실하고 실패 시 모든 게 끝장날 거였습니다. 한쪽은 지옥이 확정된 듯 보이고 다른 한쪽도 지옥으로 갈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저는 이 중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양으로 복귀한 뒤 불안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또 하나의 비극적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장동일 대령이 체포되었다는 거였죠. 저와 오랫동안 함께 작전을 펼치며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보였어요.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싸움이 더 치열해진 모양입니다. 저는 이쯤 되면 나도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겠다고 직감했습니다. 이미 박선민 소장 숙청 이후 불안이 고조되어 있었는데 장동일 대령 체포까지 겹치니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결국 가족을 살리기 위해 탈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강철민을 떠올렸고 어떻게든 그와 연락을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이 위험한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군 내부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제가 가장 믿고 있던 부관 민준석 소령에게 은밀히 제 의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민준석 소령마저 보위부와 연결된 인물이라면 모든 걸 일러 바치지 않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준석 소령은 제가 그동안 여러 작전에서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가 있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저를 배신하는 대신 군사훈련 명목으로 부대를 국경 가까이 이동시키는 방안을 꺼내놓으며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내와 아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 늦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 말했죠. 준호는 이미 각종 자료를 보고 각성한 상태라 탈북을 망설이지 않았고 아내도 이미 체제의 감시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결국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물론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기회를 잡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지도를 펼쳐놓고 동선과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국경에서 어떻게 강철민과 접촉하고 어떤 경로로 도주할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니까요. 가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에 숨조차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석 소령이 주선한 군사훈련 시찰 일정에 맞춰 저는 아내와 아들을 몰래 동행시켰고 차량 2대가 국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대 순찰을 위한 이동이라고 보고를 해놨지만 리정철이나 다른 보위부 인물들이 의심을 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정말로 가슴이 쿵쿵 뛰어 아파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부근 도로에 다다르는 순간 강철민이 알려준 방식대로 숨겨진 길로 빠져나가려 했는데 그때 예기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정철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촉이 왔는지 갑작스레 국경지대로 온 듯 보였죠. 저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을 접어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곧 민준석 소령이 태연하게 리정철을 상대하며 자리를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민준석 소령이 시간을 벌어준 덕에 저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경계선 쪽으로 달려갈 수 있었죠.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운이 나빴다면 리정철의 수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겠죠. 숨막히는 도주 끝에 밤을 틈타 국경을 넘는 데 성공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공안에 적발되면 그대로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우선 강철민이 소개해준 브로커와 접촉해 은신처를 마련했지만 그 브로커가 돈만 노리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협상을 하면서도 한밤중에 은신처로 옮겨 다녔죠.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아내는 심한 불안에 시달렸고 아들은 언제쯤 이 지옥이 끝나냐고 묻곤 했어요. 사실 저도 도무지 언제쯤 탈출 경로가 확보될지 몰랐으니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이었지만 바로 갈 수 없었고 동남아 일대를 거치는 우회 루트를 써야 했죠. 미리국 과정에서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 경찰 단속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강철민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 전우이자 친구였던 점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죠. 제가 만약 권력만 좇으며 안주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몸을 던질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몇 달이 넘는 도피 생활 끝에 우리 가족은 한국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국정원의 보호와 조사를 받으며 북한 내부 실태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악몽 같은 환경, 기근으로 죽어가는 주민들, 부패한 권력층이 주민들을 착취하는 구조 등을 가능한 한 진솔하게 밝히려 노력했죠. 동시에 저 역시 군사 전략의 핵심에 있던 사람으로서 수많은 숙청에 관여하고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는 그걸 국가적 충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지만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니
그건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북한에 남아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했느냐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과 공포가 철저히 지배하는 체제에서 개인의 양심이 설 자리는 미미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 역시 한국에서 각자 적응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과학 연구를 통해 자신이 바라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고, 아내는 종교의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죠. 이 자유로운 환경이 너무나 낯설고 기묘해서 때론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선전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해보려 애쓰지만, 사실 보이는 현실은 비교 불가하게 풍족하고 자율적이에요. 부끄러운 건 오히려 제가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퍼뜨리는 일에 동참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과거를 자책만 하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준석 소령이나 강철민처럼 마음이 깨어난 이들이 북한에도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들이 호기와 체제에 저항하다 발각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동시에 리정철 같은 이들도 자기 신념대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언젠간 북한 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절규와 주민들의 골마가는 현실을 낱낱이 알리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언젠가 평양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겠죠. 그날이 오면 저 역시 조심스레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그림자 안에 갇힌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체제 안에 남아 버텼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떠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